오늘 교육이 어렵지는 않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니 성희롱 성폭력 그렇게 좋은 걸 왜 없애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성희롱 성폭력은 없어져야 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성희롱 성폭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주 가끔 있을까요? 자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의 채널을 돌려보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성폭력 가해자 교육 강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폭력을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보호관찰소나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온 사람들과 성교육을 합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중에서 중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있을까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꽉꽉 찹니다. 대학생 친구들이 있을까요? 더 많아요. 제가 2월 달부터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대학생 대상으로 하고 교수 대상으로도 강의를 하러 갑니다. 근데 요즘에 벽보에 붙어 있어요. 이러이러한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연령대가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히 오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딱 보면 성폭력 가해자처럼 생겼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하는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일 거야. 문제 있을 거야. 나랑은 먼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져 있을 때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시간이 되기 전에 저는 딱 끊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있는지 여쭤볼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내용에 대한 보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낯선 방에 들어온 20대 대학생 5명. 탁자 위에는 한 아이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실험의 목적을 숨긴 채 5명에게 사진을 보게 합니다. 사진 속 효은이는 부유한 집에서 넉넉하게 자란 아이처럼 보입니다. 일주일 전 효은이는 고급 카페에서 아까 그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같은 날 후미진 골목길에서 혼자 놀고 있는 효은이. 이 모습도 사진에 찍힙니다. 이번엔 또 다른 20대 대학생 5명입니다. 이 5명은 후미진 골목길에서 찍은 효은이 사진을 봅니다. 아까와 장소만 다를 뿐 얼굴도 옷차림도 똑같은 효은이. 그러나 사진 속 효은이는 왠지 가난해 보입니다. 잠시 후 서로 다른 사진을 본 두 팀은 똑같은 비디오 한 편을 봅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은 5분 정도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난 다음에요, 그 아이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아리? 그렇지. 그럼 책과 종이의 관계는 효은이가 간단한 시험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다른 이야기 좀 해보자. 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기는 무엇입니까? 태국기, 그러면 어떤 질문에는 대답을 잘하고 개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어떤 질문에는 대답을 못합니다. 두 팀은 시험을 보고 있는 효은이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먼저 사진 속에 부유한 효은이를 보았던 5명입니다. 아이가 몇 퍼센트 정도 정답을 맞춘 것 같으세요? 한 80%?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다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자기 생각을 잘 말하는 좀 활발하고 애들을 그러니까 좀 리드하는.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이번엔 사진 속에 가난한 효은이를 보았던 5명에게 물었습니다. 40, 30?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거 비해선 좀 지식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뛰어나게 잘하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발달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많이 배우질 못해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면 오후 6시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똑같은 비디오를 보았지만 효은이는 전혀 다른 아이가 돼버렸습니다. 부유한 효은이와 가난한 효은이 단 5분 동안 본 사진이 편견을 심어준 건 아닐까요? 네, 영상 보시면서 정말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 막 드시죠? 근데 저 대학생 친구들이 평소에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나는 원래 좀 편견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편견 같은 거 별로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편견은요, 본인이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편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작동합니다.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지역 사람들 모두 다 만나본 것은 아닌데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이나 언어를 통해서 차별적인 행위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집단이 힘이 약할수록 이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대학생 친구들의 잘못만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 사회문화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멈춰서 생각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누구에게 차별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본인이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을까요? 공무원에 대한 편견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특전사 지휘관 대상 교육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군인에 대한 편견 너무나 많다. 우리는 싸움을 못한다. 근데 싸움을 잘하는 줄 안다. 그리고 우리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태양의 후예 나오는 송중기처럼 피부가 하얗지 않다. 근데 막 피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막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작동됩니다. 근데 빅데이터 전문가가 6년 동안 분석해봤어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서 뭐에 대한 편견이 가장 높을까? 자, 보시면 한국인들이 뭐에 대한 편견을 가장 많이 갖고 있을까요? 외모에 대한 거. 그냥 느낌이 딱 오시죠? 막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네, 또 뭐에 대한 게 많을 것 같으세요? 지역에 대한 거. 맞습니다. 네, 제가 또 여쭤봐요. 뭐에 대한 게 많을까요? 왜 물어볼까요? 왜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는 거예요. 뭐에 대한 게 가장 많을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른 것들에 대한 편견 절대적으로 높더라라고 나와져 있어요. 근데 성별에 대한 편견이 더 높은 거예요. 지금 북유럽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가지는 차이보다 개인 간의 차이가 더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는, 남자는 이라고 했을 때 작동되고 있는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가동력이 떨어지긴 하는데 73년도 기사예요. 어떤 내용인지 눈으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성폭력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법원에서 그럴 게 뭐 있어. 그냥 둘이 결혼해. 그리고 짝을 지어준 것이 훈훈한 미담 기사로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여기 미쳤어.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막 드시죠. 근데 73년도에는 그런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73년도에만 이런 기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98년도 기사예요. 택시 운전기사가 여고생을 납치를 해서 성폭력을 합니다. 근데 택시 운전기사가 내가 결혼으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니까 집행유예로 풀어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막 유아인이 소환되죠. 어이가 없네. 막 이런 생각 드시죠?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내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나는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명한 개그맨 부부, 내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나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많이들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2000년대만 해도요, 유명 인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내가 배우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배 시간 끊길 거 계산해서 어떻게 납치에 성공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무용담처럼 했어요. 그럼 그 사람 납치범이라고 비판받았을까요? 아니죠.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는 거야. 그래, 저 정도 적극성이 필요해. 이렇게 격려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남성들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내 여자친구 누구 찍어놨는데 나 군대 가야 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생각이 확 안 나시죠? 네, 맞아요. 야, 도장 찍고가 넘어뜨려.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런 얘기들, 성폭력과 관련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건넸습니다.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이었어요. 2000년대만 해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미국에 건너가요. 근데 아이들 막 너무 이쁘잖아요. 애들 너무 이쁘다. 그래서 이렇게 고추 만졌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이런 기사들이 한국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그때 한국에서는 뭐라 그랬죠? 그 기사를 보고. 이야, 미국 너무 빡빡하다. 어르신들이, 애들이 예뻐서 그런 건데 이렇게 반응했어요. 자, 요즘에 한국에서 애들 예쁘다고 고추 얼마나 컸나 보자 이러면 될까요? 고민하시는 거 아니죠? 네, 안 됩니다. 지나간 아이 막 귀엽다고 볼에 뽀뽀하면 될까요? 안 돼요. 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뀐 부분을 안 붙들으세요. 바뀌었는데 예전에 가졌던 생각만을 계속적으로 갖고 계십니다.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뀐 부분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제대로 된 성교육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성폭력은 누가 조심했어야 될까요? 여자가, 피해자가 조심해야 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피해자가 어떻게 조심했어야 되죠? 어떤 얘기 막 많이 들어보시거나 하시거나 이랬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까요? 네? 네, 크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네, 행동을 조심하게 해야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네, 또 일찍 다녀라. 너 밤늦게 다니지 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옷도 짧게 입지 마. 치마 길게 입어. 이런 얘기를 여기 계신 분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계속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몸 깊숙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폭력이 밤에만 발생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경찰청 통계를 보시면 낮과 밤이 발생 비율이 비슷합니다. 조두순 사건을 보시면 아침에 아이가 어디 가고 있었죠? 학교 가고 있었어요. 고종석 사건을 보시면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불 채 데리고 나간 거예요. 너 바깥이 위험해. 그럼 나다니지 마. 그럼 집은 안전할까요? 친족 성폭력 비율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교육은 피해자가 뭔가를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예방교육은 피해자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되지 않는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시간대든 어떤 옷차림이든 성폭력을 하지 마라. 그거는 폭력을 하는 사람의 문제다라고 인식을 이제는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동화책은 어떨까요? 기억나시나요? 네, 선녀와 나무꾼. 혹시 어떤 동물을 구해주는지 생각나세요? 사슴. 사슴이 사냥꾼을 피해서 막 도망옵니다. 사냥꾼에게 잡히면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막 도망을 가다가 나무꾼을 만납니다. 그래서 나무꾼에게 얘기를 하죠. 나를 좀 숨겨달라. 그때 나무꾼이 내가 숨겨줄게 하면서 숨겨줘요. 목숨을 구했잖아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사슴이 소녀시대도 아닌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죠? 여기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나무꾼의 소원이 뭐라 그랬을까요? 장가가고 싶다. 내가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결혼을 못했다. 결혼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슴이 어렵지 않아.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방법을 설명해 줘요. 어디에 가면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목욕을 하는 곳이 있다. 거기를 가서 옷을 하나 갖고 있으면 선녀가 옷이 없으니까 하늘나라를 못 갈 것이다. 그럼 그 선녀랑 결혼을 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주의할 점을 알려줘요. 뭐를 주의하라고 했을까요? 옷 가져갔다는 거 말하지 마라. 그리고 또 지금 아기가 둘 날 때까지인가 막 지금 고민하고 지금 아이를 몇 날 때까지는 그렇죠. 셋 날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남꾼이 갔어요.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옷을 하나 가졌죠. 한 선녀가 막 웁니다. 가서 물어봐요. 왜 우냐? 옷이 없어서 하늘나라를 못 간다. 그래, 그럼 우리 집 가자. 내가 도와줄게. 집에 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기를 둘을 낳고 삽니다. 살면서 이 선녀가 하늘나라를 그리워할까요?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그리워하죠. 나 목욕하고 올게 이러고 집을 못 가는 거잖아요. 막 너무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꾼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기를 셋 날 때까지는 날개옷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기를 지금 둘밖에 안 낳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합니다. 근데 선녀가 너무나 그리워하니까 용기를 내서 날개옷을 보여줍니다. 그때 선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날개옷을 입고 아이들을 양쪽에 끼고 하늘나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동화책 전부 생각나시죠? 네, 여기 나오는 나무꾼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네, 나무꾼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아니, 좀 바보 같죠. 네, 뭘 보니까 바보 같으세요? 셋은 낳아야 되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셋을 낳을 때까지 좀 기다리지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 보니까 좀 바보 같다. 막 안타까우면서 묻어나와서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나무꾼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착해요. 막 이렇게 억양 속에서 착함을 전부 다 보여주고 왜 착한 것 같으세요? 뭐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사슴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여자가 천사가 뭐라고 하니까 선녀가 뭐라고 하니까 못내 못 참고 알려줬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착한 것 같다. 그죠? 자, 이 동화책을 요즘에 유치원생이라던가 초등학생 친구들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죠. 전래동화 속에 선녀와 나무꾼이 빠져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 친구들은 이 나무꾼이 어떤 사람이라고 가장 많이 알고 있을까요? 옷을 훔친 사람, 절도범, 이렇게 알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예전에 나무꾼이 어떤 사람이라고 배우셨죠? 착한 사람. 약한 동물을 구해줘서 복을 받는 착한 사람.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요즘의 학생들도 약한 동물을 구해줘서 복을 받는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인가 이제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목욕을 하는데 훔쳐본다. 괜찮나요? 아니죠.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나무꾼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옷을 훔치면 선녀가 하늘나라를 못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옷을 훔쳤다라는 거죠. 착한 사람이지 않습니다. 선녀는 땅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위급한 일을 닥쳤을 때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나무꾼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유인, 납치, 감금하는 거죠. 근데 같이 살면서 만약에 나무꾼이 선녀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면 날개옷을 줬을 때 선녀가 하늘나라로 가버렸을까요? 안 갔죠. 선녀의 마음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슴하고 나무꾼이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선녀의 생각을 물어보는 과정이 나와져 있나요? 선녀야, 땅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너 한번 같이 살아볼래?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도 전혀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온갖 범죄로 그려진 이 동화책을 우리가 낭만적인 사랑 얘기로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얘기로 알고 있어요. 이 속에 보여지는 폭력적인 장면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동화책은 누구 입장에서 쓰여졌을까요? 나무꾼 입장에서 쓰여졌죠. 여태까지 우리 사회는 선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이런 질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선녀 입장에서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주셔야 돼요. 그런 질문을 한 번 정도 받은 친구들과 한 번도 받지 않은 친구들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희롱, 성폭력을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 그리고 내 주위에는 나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 많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주위에서 보여지는 환경이 성희롱, 성폭력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려지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접하다 보면 허용의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너 이런 동화책 읽지 마. 그럼 읽을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비판적 리터러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녀 입장에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보여지는 시각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분이 열린 문제를 내셨어요. 선녀가 하늘나라로 가버렸다는 것은 나무꾼이 선녀 마음을 못 얻었다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무꾼이라면 선녀 마음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래?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선녀 마음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냈습니다. 혹시 자녀분이 있거나 조카가 있거나 한국 사회의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선녀 마음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어떤 답을 썼을 것 같은지 옆에 계신 분과 잠깐 한번 말씀을 나눠주세요. 네. 선녀 마음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래? 뭐라고 썼을까요? 화면을 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예, 옆에 계신 분을 서로 바라봐 주시고 뭐라고 썼을 것 같은지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를 보고 계시면 안 돼요. 네. 옆에 분들을. 네. 자, 이쪽 줄에 맨 끝에 계신 세 분, 얘기 나누셨죠? 어떤 얘기 나왔어요? 직업을, 나무꾼에서 직업을 바꿔서, 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여자가 딱 좋아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가지는 거죠. 능력이 필요하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선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좋은 직업을 얻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자, 이쪽은 어떤 얘기 나눴을까요? 얘기를 안 나눴어요. 네. 여기 혼자 막 준비하고 계셨죠? 네. 날개옷을 태워버려야 돼요. 포기하게. 그렇게 하고. 어디부터 수습을 해야 되나요? 그쵸. 가끔씩 어떤 분들이, 나무꾼 착하다. 어떻게 날개옷을 한 해만 훔치냐. 막 이런 얘기 해주시거든요. 근데 심지어 태워버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하기 어려운 말씀을 딱 해주셨습니다. 이쪽에도 말씀 나누셨나요? 집한채 사줄 것 같아요. 집 한 채를 사준다.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어른들께 여쭤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어른들은 보통 본인들이 원하는 걸 많이 얘기하세요. 네. 그런데 지금 눈높이를 누구한테 맞춰주셔야 돼요?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어떤 답을 쓸까요?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이쪽에서. 왜? 맛있는 거를 사준다. 이게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저렴한 친구들은 사탕을 준다. 좀 있는 친구들은 치킨이나 피자를 사준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더 많은 친구들이 쓴 답을 캡처했거든요. 뭐라고 썼는지 보이시나요? 돈으로 유혹한다라고 쓰고요. 옆에다가 돈다발을 그려놨습니다. 자, 이게 어른들 세계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죠.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얘들아, 잘 들어봐. 사람은 돈으로 유혹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사람은 돈으로 유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주변에서 보여지는 환경이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답을 썼다라는 겁니다. 성희롱, 성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성희롱 해도 돼, 성폭력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일상적인 언어 속에서 성희롱, 성폭력은 하나의 장난이나 놀이처럼 그려집니다. 혹시 예전에 드래곤볼 만화책 읽으셨나요? 그 속에 성희롱, 성폭력적인 장면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4페이지, 5페이지만 넘겨도 나와요. 너 나 도와주면 제 가슴 만질 수 있게 해줄게. 너 나 도와주면 제 팬티 만질 수 있게 해줄게. 팬티가 막 날아다닙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보고 있는 개구리 중사 캐롤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애니메이션 등급이 7세입니다. 근데 거기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은 이미 남다른 발육이에요. 그런 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보여지는 성적인 눈요깃감으로 여성의 몸을 그려놔요.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목욕을 합니다. 누가 훔쳐보는 것 같아요. 주인공 중에 한 명인 기로로가 훔쳐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적인 장면으로 그려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재미나 놀이처럼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해도 돼, 성폭력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언어 속에서 애니메이션, 만화책, 동화책, 오락프로 드라마 속에서 성희롱, 성폭력은 하나의 있을 수 있는 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 정도쯤은 해도 되라는 허용의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 제기를 같이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 이런 교육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성과 관련된 왜곡된 통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성희롱, 성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확률은 적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보실 수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이 안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때 건네주시는 말씀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딱 봤을 때 너 밤늦게 다닌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피해자는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밤늦게 다닌 게 내 잘못인가? 나는 왜 그 시간에 왜 있었지? 본인을 자책하느라고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의 원인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건네는 말 한마디가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퍼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런 예방교육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는 이 정도의 감수성은 가져주셔야 돼요. 이분은 호주의 앵커입니다. 근데 이분이 1년 동안 같은 양복을 입어요. 넥타이만 바꿉니다. 앵커인데. 뉴스가 끝나면 시청자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성 앵커 머리 스타일이 별로야. 오늘 여성 앵커 입은 옷이 별로야. 이러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왜 이렇게 외모에 대한 평가가 먼저 되고 있느냐. 나는 이런 성차별을 알리고자 1년 동안 같은 양복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감수성을 이제는 가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어디를 딱 갔는데 여자 직원들이 막 모여 있어요. 이거를 보시고 꽃밭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이제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성은 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쉬운 걸 잊어버려요. 꽃을 막 이렇게 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래서 얼마 전에 1박 2일에서 서울대를 가고 이대를 갔을 때 진행되는 게임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이 이화여대를 가서는 막 꽃들이 움직이네, 꽃들이 말을 하네, 뭐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은 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참을 쳐다봐도 되는 줄 알아요. 오래 봐도 되는 줄 알아요. 몰래 찍어서 계속 봐도 되는 줄 알아요. 상대방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오래 쳐다본다. 당연히 기분 나쁠 거라는 거 인지를 해요. 근데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 언어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꽃밭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성을 꽃과 같은 존재, 분위기를 환하게 해줘야 되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직장 내에 성희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는 겁니다. 인식의 변환이 필요하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같은 동료끼리 누군가가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뭘까요? 어머 여기 억양도 남다르게 이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죠? 이것도 이제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모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잘못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말에 무게감을 가지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 한마디를 더 보태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질문의 내용도 바꿔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고민도 같이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봐. 여자는 저절로 따라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하시고요. 부모들도 하시고 주변 분들이 하시기도 해요. 그때 여성은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획득의 수단인 거죠. 네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성에 대한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게 하는지 이런 평소에 건네는 언어 속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남성들은 잠재적인 가해자로 여성들은 잠재적인 피해자로 놓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이 다 동일한 집단이 아니죠. 여기 계시는 남성분들도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 중에서도 밤늦게 다니면 말이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남성분들 중에서도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있을 때 앞장서서 운동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 전체가 감수성을 높여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네덜란드의 수백 명의 남성들이 행진을 합니다. 이런 성폭력이라는 것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행진을 해요. 근데 보시면 무슨 옷을 입고 있나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아까는 얘기 조금 안 나누신 분도 계시지만 옆에 분들하고 다 사이 좋으시죠? 네, 옆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왜 이 남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행진을 했을까? 왜 많은 복장이 있는데 하필이면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거는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행진을 했을지 이야기를 지금 잠깐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특전사 지휘관 대상 교육을 할 때는 질문을 딱 드리자마자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검색 다 들어가셨거든요. 네, 검색하지 마시고 이유가 왜일 것 같은지 의견을 한번 나눠주시면 됩니다. 의견을 나눠주세요. 화면 계속 보셔도 안 나와요. 지금 전부 화면만 보고 계세요. 네. 조금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네. 한번 왜 그랬을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서로 한번 다른 사람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한번 쭉 봐주세요. 다 뭐 하시나. 네, 전부 화면만 보고 계세요. 이럴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네, 저를 막 피하실 것 같아서. 네, 이쪽에는 왜 미니스커트 입은 것 같으세요? 성폭력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성들도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남성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또 왜 입은 것 같으세요?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 생각일 것 같다라는 거를 말하지 않아도 알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나누신 거군요. 제가 그걸 놓쳤네요. 네, 야, 이쪽에는. 대화를 안 했는데. 남자나 여자나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아랫부분은 똑같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똑같다는 저기를 변호사로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다가 혼란에 빠지실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걷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드린 거고요. 이 사람들이 입은 이유는 성폭력과 관련된 통념 1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옷차림이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성폭력과 관련된 편견 1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니스커트를 입은 이유는 옷차림이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폭력을 한 사람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행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터키에서도 있었습니다. 터키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어서 누군가가 죽었어요. 근데 고위공무원이 얘기를 합니다. 옷차림이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터키의 수백 명의 남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광장에 나와요. 그리고 광장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SNS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올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민주적인 남성으로서 옷차림에 대한 자유는 여자나 남자나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한다. 밤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권리는 여성이나 남성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부분을 지지한다. 라는 활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폭력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편견들을 다 버리시고 이거는 폭력을 한 사람의 문제다.
그리고 이 정도의 감수성을 같이 움직여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드리자면은요. 지금 한국에서 희롱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약간 점잖은 사람이 한 번쯤 하는 성적인 장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섹슈얼 허리스먼트라는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가져오면서 생긴 오해입니다. 허리스먼트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을 보시면 토끼의 엉덩이를 사냥개가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토끼 입장에서 어떻죠? 사냥개가 뒤쫓아와요. 공포죠. 그래서 성희롱을 장난이라고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적인 괴롭힘이고 성적인 성가심입니다. 조금 더 어렵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성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행동을 할지는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침범해 왔을 때 우리가 성희롱, 성폭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은 노동권의 침해로 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희롱 사건은 발생되죠. 혹시 신문기사에 출퇴근하는 어디에서 많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하철 몇 호선이 많을까요? 2호선. 이분들이 우발적일까요? 계획적일까요?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연령대는 몇 살이 많을까요? 30대 후반에서 40대가 많습니다. 학력으로는 대졸이 많아요. 직업은 회사원이 많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누가 나를 성희롱하는 것 같다. 성추행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누가 나를 성추행한다. 나쁘게 말해도 돼요? 더럽죠. 예, 그 정도를 또 나쁘게, 예. 그쵸. 근데 딱 봤더니 잘생겼어요. 그래도 기분 나쁘죠. 좀 흔들리는 거 없으세요? 아니, 안 흔들려. 예, 그쵸. 상대방이 굉장히 잘생겼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그런 행동을 한다.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누군가가 나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했어요. 기분 나쁘죠? 그때 나 이제 회사 그만둘 거야. 이런 생각은 할까요? 그렇죠. 지하철에서 내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사에 나가고 도청에 나갔어요. 근데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성희롱적인 언어나 행동을 해요. 업무적으로 뭔가를 그 사람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나가고 싶을까요?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정열과 정말 여러 가지를 투자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만둬야 된다면 그게 바로 노동권의 침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없어야겠지만 직장 내에서는 더더욱 없어져야겠다라고 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희롱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자분이셨는데 계약직으로 들어가셨어요. 직장에. 뭔가 좀 낯설고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남자 선배님이 친절하게 여러 가지를 막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님과 친밀하게 됐어요. 친밀하게 지내다가 맥주를 마시러 가게 됐습니다. 회사 동료끼리 맥주를 마시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죠. 네. 여기서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건이 딱 벌어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맥주 먼저 마시러 가자 그랬대. 밥 먼저 먹자 그랬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밥 먹자고 했죠. 성폭력해도 된다는 얘기 없었죠. 근데 마치 먼저 말했기 때문에 원인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맥주를 마시러 갔는데 선배분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우리 조직은 말이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말이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거 비밀이니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러십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저 비밀 잘 지키고요. 말할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선배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만약 비밀을 못 지키면 나랑 자야 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듣고 진짜 중요한 얘기구나. 내가 비밀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아니죠. 아니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받기에 저런 얘기를 하지? 굉장히 불쾌하죠. 다음 날 가서 그 선배 보고 싶을까요? 아니죠. 피해 다녔어요. 내 선배 입장에서는 나랑 친밀하게 지냈는데 저 사람이 왜 피해 다니지? 무슨 일이 있나?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라. 왜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좀 물어봐 달라. 이렇게 분위기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조차 너무나 힘들다라는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그 선배님이 나 지금부터 성희롱적인 말을 할 거야 이러면서 시작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하는 언어 습관이 어떤지, 평소에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지는 않은지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혼자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거 재밌다고 하는 말인데 약간 이거 오해의 여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과도기적인 상황이라서 이런 거는 우리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서로 건네주시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희롱이라는 부분이 처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보다 조직 문화에 대한 점검을 위한 부분이 더 큽니다. 물론 지금 한국은요, 성희롱과 성폭력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 중에서 형법이나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부분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의 지점이 애매해서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일단 어느 조직이든 성희롱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만 내보내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조직 내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조직의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을 허용하고 있었을까? 이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보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사례입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얼굴하고 이름을 지웠어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순방 갔을 때 여성 인턴을 성추행했던 대변인입니다. 누군지 모르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쓰셨던 칼럼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칼럼을 쓰셨는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즘 대한민국 국민은 눈만 뜨면 성폭행, 성추행하는 미친놈들에 관한 뉴스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팍팍 받으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칼럼에 미친놈들 이런 단어 쓰기 쉬울까요? 아니죠. 그럼 이 글을 쓸 때 얼마나 울분감과 분노감을 가지고 썼는지 막 느껴지시죠? 이 글을 쓸 때 본인이 성추행을 저지를 것이다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말 너무 억울하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겁니다. 이 사건이 났을 때 그 다음날 나왔던 기사 제목이에요.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허락 없이. 자, 이제 엉덩이 만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엉덩이 만져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성희롱, 성폭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희롱, 성폭력이 일어나는 관계를 봤더니 모르는 사이가 많을까요? 아는 사이가 많을까요? 아는 사이가 많습니다. 비율적으로는 몇 프로가 아는 사이일까요? 대충 한번 찍어보시면 70% 조금 더 높습니다. 네. 75%에서 86%는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폭력은 낯선 사람이 밤늦은 시간에 납치를 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주변에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이 정도쯤은 해도 될 거야 라는 판단을 혼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희롱, 성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혼자 친해요. 내가 이 정도쯤 했을 때 상대방이 다 받아줄 거야.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을 막 혼자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상대방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를 원칙적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 났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러셨어요. 아니 왜 밤늦은 시간에 호텔로 서류를 가지고 가? 원했네. 막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상사가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저 싫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거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라는 것은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아니요라고 말해도 불이익이 없는 상태인가를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는 문제 상황으로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알고 계셔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국회의장을 지내셨던 분인데 아까 대변인 사건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죠.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어떻게 이건 국가적인 망신이다. 막 흥분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캐디를 성추행을 하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손가락으로, 그러다가 정정하세요. 손가락 끝으로 가슴을 좀 찔렀다. 밑에 보시면 등허리를 쳤다, 팔뚝을 만졌다. 이런 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누구 생각인 거죠? 지 생각, 네, 본인 생각인 거죠. 그리고 캐디는 싫다고 말도 하고 표정도 하고 끝까지 잊지도 못하고 교체를 요구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읽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쯤은 괜찮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대방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고,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있어요. 지금 아동 성폭력 굉장히 많다라고 하죠. 그런데 아동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대한 비율이, 아는 사람에 의해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비율이 성인보다 더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이렇게 교육하는 건 맞는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폭력 상황 속에서 아이들한테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죠? 싫어요. 안 돼요. 이렇게 교육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소리 질러야 돼. 이런 교육시키죠. 그러면 아이가 성희롱, 성폭력 상황 속에서 싫어요.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얘가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딱 적고 갈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저항하는 교육은 만약에 저항을 했다. 그럼 그 친구가 위험에 빠질 확률이 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했어, 싫다고 했어, 이렇게 피해자가 뭔가를 해야 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이제는 바꿔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은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경계를 잘 존중받아야 됩니다. 부모라 해서 선생님이라고 해서 친밀한 사이라고 해서 아이에 대한 경계를 계속 침범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침범해 왔을 때 금방 문제라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친밀한 사람들이 경계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얼마 전에 동상이몽이라는 오락 프로에서 아버지가 여자 고등학생 스킨십을 너무 하고 싶은데 얘가 피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부분들이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막 논란이 됐었거든요. 부모인데 스킨십을 할 수도 있지.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원칙. 자녀라 할지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스킨십을 일방적으로 한다. 그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있어요. 제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남성분들이 한 150명 되는 사업장에 가서 하려고 딱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저를 소개할 때부터 남달랐어요. 저를 뭐라고 소개시켜 주시냐면 굉장히 활동이 많으신 성희롱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희롱 강의를 잘 들어서 현장에서 성희롱을 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성희롱 강사님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럼 제가 뭐를 해야 되죠? 성희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성희롱 강사가 아니라 성희롱 예방 강사입니다.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는데 들으시는 분 중에 몇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강의가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성희롱을 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남성분들만 있으면 성희롱 사건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건강한 남성들이 가는 곳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병사 중에 15.4%가 성폭력의 경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은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의 문제일까요? 내가 군대에 딱 갔어요. 병장이 딱 내 스타일이야. 병장을 성희롱하기가 쉬울까요?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공무원 발령받아서 딱 왔는데 도지사님이 너무 섹시해. 성희롱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을까요? 권력,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희롱, 성폭력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권력의 문제예요. 권력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행하는 성적인 폭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아동이 그 피해를 많이 입냐면 그 정도의 사회적인 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권력의 문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나는 권력이 없어. 어디다 쓰려고 해도 쓸 권력이 없어.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행동하는 작은 부분 속에서도 권력이 작동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나가는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악수하시죠. 근데 이분은 악수를 그냥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긁어주시고 주물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고 아니 그 정도 내가 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괜찮죠. 이해 못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막 흔드세요. 근데 그 정도 친밀감과 이해 폭이 없는데 나를 만날 때마다 악수하면서 긁거나 주물러요. 당연히 불쾌하죠. 이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받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분이 자기보다 직급 높은 사람 만나서 악수할 때에도 긁거나 주무를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게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 작은 행동 하나에도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나보다 힘이 조금 더 있는 사람한테도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굉장히 치열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총 정리해드리자면 근무를 하시면서 부딪히게 되는 사람들 모두 다입니다. 선배나 후배나 동기나 행정적인 직원이나 누군가가 성희롱적인 언어와 행동 등에 의해서 내가 수치심이나 굴욕감이 느껴졌다라고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불쾌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육하 원칙에 맞춰서 기록을 해두세요. 만약에 일기장이라던가 뭐 다른 데 기록하기 어려우시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내게 쓰는 편지 있죠. 메일 속에 나에게 편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그 시간이라던가 일자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남겨져 있으니까 그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은 어떤 거였고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써놓으시면 이런 부분들이 증거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에 고충 처리 상담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신뢰할 수도 있고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비밀 상태에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하는 게 조금 힘드시다라고 하면 외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딱 발생이 됐을 때 누구야? 어떤 피해를 입었어? 이런 것들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 행위를 한 것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우리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이게 공론화되고 어떤 문화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4명, 네. 같은 사람을 막
막 빼신 거네요. 그래가지고 4명 굉장히 빠른 시간에 얘기해 주셨어요. 몇 명이라고요? 한 사람! 더 찾기 어려운 거를 딱 찾아주셨어요. 여기 보시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원래 모습이 나오죠. 예. 그래서 한 명인가 이렇게도 얘기해 주시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딱 보고 20명 막 이렇게도 얘기해 주시죠.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몇 명일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어느 분은 4명, 어느 분은 1명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야 틀렸어 이럴까요? 아니죠.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이러죠. 여기서는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희롱 사건이 딱 발생됐을 때 똑같은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 행위자는 나는 친근함의 표시였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똑같은 성적인 표현을 나는 성적인 수치심으로 느껴졌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아까 그림 보듯이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들 말도 맞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 입장에서 봐주셔야 될까요? 누구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커다란 봉제 공장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40대, 50대 여성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냐면 20대 청년이 기기설비 기사로 들어왔어요. 자, 40, 50대 여성분들이 20대 청년을 좀 예뻐했을까요? 속으로만 예뻐하셨을까요? 좀 티를 내셨을까요? 좀 티를 내셨어요. 40, 50대 여성분들이 20대 청년을 모두 예뻐한 건 아닌데 몇몇 분이 좀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회사에 오면 밥은 먹었어? 이러면서 볼을 좀 만져주셨어요. 어디 가는 거야? 엉덩이를 좀 두들겨 주셨습니다. 여름철에 옷이 얇잖아요. 가슴도 한 번씩 꼬집어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 이름 부르지 마. 걔는 내 거야. 그래서 오늘은 내 거, 내일은 네 거, 모레는 누구 거 이러셨어요. 20대 청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쾌. 정말 나 이 직장 꼭 다니고 싶어.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귀여움을 받겠어? 아싸 신난다.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내가 회사에 일하려고 하지 이런 대접을 받으러 왔나? 불쾌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불쾌했어요. 그런데 아까 성희롱 성폭력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 그랬었죠? 권력. 어머 저기 영재반 코스 다 밟고 오신 거죠? 네, 되게 어려운 거였는데 딱 잡아주셨어요. 권력의 문제입니다.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직급 상사인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데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이제 막 지나가면 허벅다리를 막 쓰다듬기도 하고 복도를 걸어가면 뒤에서 와라 껴안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내가 회사에 일하려고 왔는데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너무 어려워요. 막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큰 결심을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 한 명이 허벅다리를 이렇게 만지려고 할 때 용기를 내서 얘기합니다. 하지 말아주세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라고 딱 얘기했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아우 앙탈이야 더 귀여워 이러면서 더 만지셨어요. 중지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죠. 굉장히 막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위에 직급 남자 상사를 찾아가요.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상사에게 나 너무 힘들다.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상사가 너 진짜 힘들었겠다. 이랬으면 괜찮았는데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고 맨 끝에 계신 분이 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죠? 네. 야, 나는 좀 당해보고 싶다. 내 허벅다리도 굵다고 좀 말씀 좀 드려라. 남자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혼을 냅니다. 이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상사에게 얘기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직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너만 조용하면 우리 회사 분위기 좋은데 너 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느냐?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퇴직을 종용받아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퇴직하게 됩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위원회를 찾아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청년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으면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안 드리죠.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 3명이 1인당 300만 원씩 배상하라. 그리고 다시 복직을 하고 쉰 기간에 대한 임금 보전도 다시 해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40, 50대 여성분들은 뭐라 그러셨냐면 40, 50대 여성분들의 자녀의 연령대가 몇 살 정도일까요? 20살. 그러니까 20대 청년이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내 아들 같고 내 조카 같고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젊은 사람 보기만 해도 막 예쁠 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었다. 나는 정말 친근함의 표시였다라고 40, 50대 분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20대 청년은 뭐라 그랬냐면 가슴을 꼬집었을 때에는 정말 죽고 싶었다라고 써요. 성적인 수치심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40, 50대 여성분들이 나는 성희롱할 의도가 없었다. 이거를 중요하게 봤을까요? 아니죠.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냐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냐면 피해자 입장. 행위자가 내가 성희롱할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냐가 중요하다. 근데 또 하나는 같은 처지에 있는 제3자도 그렇게 느꼈을 만하다라고 하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관점이다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40, 50대 여성분들이 사적인 영역에서 만나는 내 아들 같아서, 내 조카 같아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굴을 만지거나 가슴을 꼬집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가 쉬웠습니다. 만약에 공적인 영역에서 만나는 나의 직장 동료다라고 생각했으면 얼굴을 만지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거리를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혼자 친한 마음에 자꾸 진도를 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둘이 있을 때는 과장이라고 부르지 마. 오빠라고 불러. 막 이러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적인 관계로 넘어가려면 완벽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인 관계로 막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실제 인권위원회에 올라왔던 사례 보면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 알고 보면 뜨거운 사람이다. 둘이 있을 때는 오빠라고 불러라. 봄바람도 쐬러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자. 막 이럽니다. 학부모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는 공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적인 관계로 돌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에서는 공적인 거리를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폭력은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위계와 위력, 만약에 직급상으로 조금 더 위다, 덩치가 더 있다, 이런 위계와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제추행의 범위 내에 러브샷을 강요하는 행위, 안마를 강요하는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을 조금 더 넓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즘에 카카오톡이라던가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내 여자친구야 그러면서 이렇게 얼마 안 입은 옷 같은 거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성희롱 성폭력에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공중 밀집 장소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것도 요즘에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너무 네가 마음에 들어, 너의 어떤 모습을 좋아해, 그러면서 이런 사진을 보내시거나 글을 보내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 굉장히 많죠. 이경규가 왔다의 몰래카메라 아닌 건 다 아시죠? 네. 이런 것들을 올리는 행위, 이것도 문제고 이거를 클릭해서 보는 행위도 그런 올리는 사람한테 힘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멈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는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섹스에 대한 부분을 마시는 차하고 연결시켜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긴 한데 그 단어를 빼면 나머지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에 대한 개념을 영상을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인데 자막이 있어요. 그래서 자막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If you're still struggling with consent, just imagine instead of initiating sex, you're making them a cup of tea. You say, hey, would you like a cup of tea? And they go, oh my God, fuck yes, I would fucking love a cup of tea, thank you. Then you know they want a cup of tea. If you say, hey, would you like a cup of tea? And they're like, I'm not really sure. Then you could make them a cup of tea, or not, but be aware they might not drink it. And if they don't drink it, then, and this is the important part, don't make them drink it. Just because you made it doesn't mean you are entitled to watch them drink it. And if they say no thank you, then don't make them tea. At all. Just don't make them tea. Don't make them drink tea. Don't get annoyed at them for not wanting tea. They just don't want tea, okay? They might say, yes, please. That's kind of you. And then when the tea arrives, they actually don't want the tea at all. Sure, that's kind of annoying as you've gone to all the effort of making the tea, but they remain under no obligation to drink the tea. They did want tea. Now they don't. Some people change their mind in the time that it takes to boil the kettle, brew the tea, and add the milk. And it's okay for people to change their mind. And you are still not entitled to watch them drink it. And if they're unconscious, don't make them tea. Unconscious people don't want tea. And they can't answer the question, do you want tea? Because they're unconscious. Okay, maybe they were conscious when you asked them if they wanted tea. And they said yes. But in the time it took you to boil the kettle, brew the tea, and add the milk, they are now unconscious. You should just put the tea down. Make sure the unconscious person is safe. And this is the important part again. Don't make them drink the tea. They said yes then, sure, but unconscious people don't want tea. If someone said yes to tea, started drinking it, and then passed out before they'd finished it, don't keep on pouring it down their throat. Take the tea away. Make sure they're safe. Because unconscious people don't want tea. Trust me on this. If someone said yes to tea around your house last Saturday, that doesn't mean they want you to make them tea all the time. They don't want you to come around to their place unexpectedly and make them tea and force them to drink it going, but you wanted tea last week. Or to wake up to find you pouring tea down their throat going, but you wanted tea last night. But if you can understand how completely ludicrous it is to force people to have tea when they don't want tea, and you're able to understand when people don't want tea, then how hard is it to understand it when it comes to sex? Whether it's tea or sex, consent is everything. And on that note, I'm going to go make myself a cup of tea. 네, 동의에 대한 개념이 잘 설명되어져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술 취했거나 자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술 취했어, 원인 제공을 했네, 이렇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술 취하거나 자고 있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술 취하거나 자고 있는 사람한테 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물어보는 사람이 환자죠. 그래서 이제는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안이에요. 여기 보시면 강간 혐의자는 상대방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했냐를 누가 증명해야 될까요? 가해자가 증명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침묵을 했어요. 하자고 했는데 말을 안 했어요. 이거를 응낙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응낙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했냐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폭력을 행한 가해자에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있으면 이제 안 될 것 같은 표정인 거죠. 네. 자, 그럼 마무리로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성희롱적인 언어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분위기인가를 살펴봐요. 근데 누군가가 성희롱적인 말을 딱 했을 때 갑자기 주변 분들이 어머 너무 재밌다, 되게 유머스럽다 말해서 눈을 반짝거려 주시면서 반응해 주시면 이분은 집에 가서 고민해요. 어떤 더 재밌는 얘기를 만들어야 되나. 이제 그런 말들에 웃어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정말 정색해서 한 7초 정도 쳐다봐 주셔야 돼요. 헐 하는 표정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런 것들이 무심결에 나왔을 때 이거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서로 건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